전 세계 120개국 4만 개가 넘는 매장에서 하루 7천만 명이 찾는 맥도날드. 여러분은 이 기업이 햄버거로 돈을 버는 줄 아시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4년 기준 맥도날드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약 60조 원. 본사 수익의 64%가 빅맥 판매가 아니라 임대료에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 회사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부동산 회사입니다. 햄버거는 그저 미끼였던 거죠. 오늘 노란 M 간판 뒤에 숨겨진 70년간 이어져 온 천재적인 비즈니스 설계도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부 불황의 승자. 2008년 세계 경제를 뒤흔든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GM과 크라이슬러 같은 거대 기업들이 무너졌죠.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승승장구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55개월 연속 매출 증가.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말이죠. 주가는 2008년 저점 대비 3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싼 음식을 찾았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맥도날드는 불황이 와도 임대료, 수입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햄버거 판매로 벌고 경기가 나빠도 임대료로 버팁니다. 양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 이게 바로 맥도날드의 방어적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2부 레이 크록의 천재적 설계. 1954년 52세의 밀크쉐이크 기계 세일즈맨 레이 크록은 캘리포니아의 작은 햄버거 가게를 방문합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그 가게의 효율성에 감탄한 크록은 즉시 프랜차이즈 권리를 따냅니다. 하지만 곧 문제를 발견합니다.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모델에선 본사가 매출의 4에 6%만 로열티로 받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가맹점주만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입지를 잡은 가맹점주는 떼돈을 벌지만 본사는 매출의 몇 %만 받죠. 땅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올라도 그 혜택은 온전히 가맹점주 몫입니다. 레이 크록은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주는데 부동산 수익을 가맹점주가 다 가져가지? 1956년 크록은 재무천재 해리 손본을 만납니다. 손본은 한마디로 크록의 고민을 날려버립니다. 당신은 햄버거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리스백 모델입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맥도날드 본사가 직접 땅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합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짓고 가맹점주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거죠. 가맹점주는 매출의 일부 임대료를 본사에 냅니다. 이게 얼마나 천재적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존 모델 본사는 로열티 4에 6%만 받음. 새 모델 본사는 로열티 임대료,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받음. 가맹점주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초기 투자금을 쏟아부었고 맥도날드라는 간판이 필요하니까요. 레이 크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햄버거 사업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부동산 사업에 있다. 3부 입지, 선정의 과학. 맥도날드는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동산 선정 기준은 NASA의 화성 탐사만큼 정교합니다. 첫 번째, 교차로의 모퉁이. 차량과 보행자 양쪽에서 시야가 확보되는 모퉁이를 선호합니다. 두 번째, 신호등 앞. 차가 멈추는 곳이죠. 신호대기 시간 30초가 맥도날드 광고 시간입니다. 세 번째, 퇴근 방향. 출근길보다 퇴근길이 중요합니다. 아침엔 급하지만 저녁엔 배고프니까요. 네 번째, 최소 4,500평의 부지. 주차장 포함입니다. 하지만 매장은 고작 150평 정도만 사용합니다. 전체의 3%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맥도날드는 햄버거 팔 공간보다 15배 넓은 땅을 확보합니다. 왜일까요? 땅값이 오를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인구 밀집도와 성장성. 현재 인구보다 10년 후 인구를 봅니다. 여섯 번째, 경쟁사 분석. 경쟁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오히려 좋습니다. 이미 검증된 상권이니까요. 일곱 번째, 가시성. 100m 밖에서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간판은 높고 밝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맥세권의 비밀입니다. 맥도날드가 들어서면 주변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따라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고 땅값이 오릅니다. 실제로 맥도날드가 입점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 3년 내 2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도시 개발자입니다. 황무지에 깃발을 꽂아 상권을 만들고 땅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승분을 그들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바로 맥도날드니까요. 사부 한국 시장의 특수성, 서울 강남역, 평당 1억 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런 곳에서 6,000원짜리 빅맥을 팔아서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거기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거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부동산을 확보했죠. 강남, 홍대, 명동, 신촌. 지금은 비싸지만 1990년대엔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맥도날드는 그때 땅을 사거나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1990년 강남역 부근 땅값은 평당 약 1,00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는 평당 약 1억 원 이상입니다.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맥도날드가 1990년에 500평을 확보했다면 당시 50억 원짜리가 지금은 500억 원이 넘습니다. 햄버거 몇 개를 팔아야 450억을 벌까요? 그냥 앉아서 땅만 가지고 있어도 450억을 번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입니다. 도심 외곽,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맥도날드는 대형 DT 매장을 냅니다. 처음엔 황량합니다. 손님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후를 보는 겁니다. 도로가 확장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때 맥도날드는 이미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경기도 한 지역의 맥도날드 DT 매장. 2010년 입점 당시엔 주변이 논밭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는 대형 아파트 단지 3개,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매장, 햄버거 판매 수익은 그저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유한 땅의 가치는 1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24시간 영업입니다. 맥도날드가 24시간 영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식, 수요.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히면 주변 치안이 좋아지고 지역 이미지가 개선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합니다. 맥도날드가 24시간 여는 동네 안전한 동네라는 인식. 이게 바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5부 숫자로 보는 부동산 제곱.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약 4만 개 중 본사가 직접 소유한 부동산은 55%, 장기 임대 후 재임대는 30%입니다. 즉 85%의 매장에서 맥도날드 본사가 임대료 수입을 받습니다. 맥도날드 본사 수익 구조를 보면 임대료 수입이 64%, 로열티 수입이 28%, 직영 매장 수익이 8%입니다. 햄버거 판매는 겨우 8%입니다. 임대료가 8배 더 많습니다. 가맹점주는 매달 고정 임대료 또는 매출의 일공에 1~2% 중 높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 월 매출이 2억 원이라면 매출의 12%는 2,400만 원입니다. 고정 임대료가 2천만 원이라면 2,400만 원을 냅니다. 매출이 오르면 임대료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한 달에 2,400만 원이면 1년에 약 3억 원, 10년이면 30억 원입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이 매장에서 10년간 30억 원을 벌고 동시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 상승분까지 누립니다. 6부 팬데믹도 막지 못한 부동산 모델. 2020년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외식 산업은 초토화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2020년 맥도날드 주가는 7% 상승했습니다. 다른 외식,
기업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폭락할 때 말이죠. 비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드라이브 스루의 힘. 맥도날드 매장의 약 70%는 DT가 있습니다. 락다운 기간에도 DT는 영업했죠. 둘째, 배달의 급성장. 매장 내 식사는 급감했지만 배달은 300% 급증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임대료입니다. 팬데믹에도 가맹점주들은 임대료를 냈습니다. 일부 감면이 있었지만 완전히 면제되진 않았죠. 2020년 맥도날드 임대료 수입은 전년 대비 12% 감소에 그쳤습니다. 반면 다른 외식업체 매출은 평균 35% 급감했죠. 임대료 기반 모델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증명된 순간입니다. 7부 경쟁사는 왜 못 따라할까? 버거킹, 웬디스, KFC. 왜 이들은 맥도날드처럼 못할까요? 첫째, 타이밍의 차이입니다. 맥도날드는 1950년대부터 부동산을 모았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있었죠. 경쟁사들이 이 모델을 배웠을 땐 이미 좋은 땅은 다 맥도날드가 차지한 후였습니다. 둘째, 자본력의 차이입니다. 부동산을 사려면 엄청난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맥도날드는 1960에 70년대에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해 땅을 샀습니다. 위험한 전략이었지만 성공했습니다. 셋째, 브랜드 파워의 차이입니다. 맥도날드가 어떤 동네에 들어서면 그 자체로 신뢰 신호입니다. 맥도날드가 여기 들어왔다. 이 동네 전망이 좋다는 인식이 생기죠. 2010년대 미국 한 도시의 사례를 보면 맥도날드가 신규 입점하고 6개월 후 스타벅스가 들어왔습니다. 1년 후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줄줄이 입점했고 3년 만에 완전한 상업 지구로 변모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선발자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8부 숨겨진 천재성.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하지만 정말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맥도날드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계상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감가상각하면 장부상 비용이 늘어나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땅값이 올라서 전체 부동산 가치는 상승합니다. 장부상으로는 가치 하락으로 세금을 절감하고 실제로는 가치 상승으로 자산이 증가합니다. 양쪽에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또한 땅값이 오르면 담보 가치가 올라갑니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죠.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삽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맥도날드는 이 순환을 70년간 반복해왔습니다. 구부 당신의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맥도날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요? 첫째, 진짜 수익원을 찾으세요. 맥도날드는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게 뭐지? 늘 고민했습니다. 햄버거가 아니라 입지 선정이었죠. 당신의 진짜 강점은 뭔가요? 둘째, 자산을 쌓는 비즈니스를 하세요. 유행은 변합니다. 소비자 취향도 변합니다. 하지만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는 무엇을 쌓고 있나요? 셋째, 남이 수익 구조를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1950년대 사람들은 레이 크록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햄버거 팔면서 왜 땅을 사? 하지만 그는 70년 후를 보고 있었습니다. 넷째, 시스템을 만드세요. 맥도날드는 가맹점주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사가 이득을 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타이밍을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1950년대에 했어야지. 지금은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일 수도, 데이터일 수도, 커뮤니티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 다음에 맥도날드에 가시면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 노란 M 간판이 서 있는 땅을 보세요. 교차로의 모퉁이, 신호등 앞, 넓은 주차장을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에 30년 전 땅값은 얼마였을까? 30년 후엔 얼마가 될까?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팔지만 진짜로 파는 건 시간입니다. 그들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확보하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맥도날드 부동산 가치 60조 원, 연간 임대료, 수입 10조 원 이상, 본사 수익의 임대료, 비중 64%,
빅맥 하나에 6,000원. 하지만 그 빅맥이 팔리는 땅의 가치는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레이 크록은 7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제품은 미끼다. 진짜 게임은 따로 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10년 후에도 가치가 있을 자산을 만들고 있습니까? 맥도날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게 정말 전부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투자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 비즈니스의 진짜 수익원은 무엇일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